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와 업무 개시 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의대생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밝혀 협상을 통해 숫자를 조정할 거라는 일각의 전망도 일축했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총선 구도 측면에서도 야당 지지세가 이전보다 약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컷오프를 평가받는 현역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가 진행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명계 학살이란 반발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인적 쇄신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 호소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진상조사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러시아는 꿈쩍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부 강원, 경북 산지에는 5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결국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냈고 또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병원을 떠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시한으로 정한 월요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6,400여 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공의 13,0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직 행렬에 동참한 겁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95% 몰려있는 100개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직서를 내고 실제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4명 가운데 1명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세브란스 병원과 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많이 떠난 곳일수록 진료 차질이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대학병원의 경우 수술이 30%에서 50% 정도는 취소됐습니다. 진료 차질도 빚어졌는데 병원마다 전공의들이 많은 인기 과목일수록 차질이 심했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경우 처벌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다 고려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지고 사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그런 거는 처벌은 없을 것이고요.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 현실로 닥치면서 전국 주요 병원 곳곳에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이른바 결전의 날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나느냐에 따라 의료 공백 사태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중단에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업무 개시 명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 뒤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주 80시간 이상 근무와 최저임금 수준의 전공의 보수를 외면해온 정부가 정치적 표심을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 행정명령을 남발해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박단 대전협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집단 이탈한 첫날,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에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환자들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며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한 곳인 아산병원 응급실 앞에 입간판이 등장했습니다. 병상 포화 상태로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를 제외하곤 인근 병원을 이용하란 내용입니다. 실제 일부 빅5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해 여러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안산에서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수원과 서울을 돌던 보호자는 다른 응급실을 찾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냥 대병원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입원이나 진료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 한 보호자는 간암에 걸린 여동생에게 진통제라도 맞추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응급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20일 기다렸어요. 20일 기다린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와서 3분 만에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저렇게 밀어내면 우리는 환자 죽어가는 것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미 입원한 중증 환자들이 진료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병원을 옮기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의료 갔다가요 다른 데로 전원 입원실이 없고 다른 데로 병실이 없어서 옮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폐가 좀 안 좋으셔서 하셨는데 입원실이 없대요. 일부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첫날 생사를 오가는 응급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와서 이제 상태 살피고 이제 교수님하고 의논하고 또 같이 오시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한다면 의료 대란이 불가피한 만큼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입니다.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YTN이 정기 여론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운영을 더 잘한다는 유권자가 40%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한다는 30%보다 많았습니다. 또 총선 예상 득표율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이전보다 약해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총선 공천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어느 정당 대표가 더 당을 잘 운영한다고 생각하는지 YTN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잘하고 있다는 유권자는 40%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한다는 30%보다 많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될 무렵부터 갈등을 표출하기 시작한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대표는 6%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보수뿐 아니라 중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진보층에서 잘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위원장이 더 잘한다 85%,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이 대표가 잘한다 71%로 지지층 안에서도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세에선 민주당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 때와 같은 37%였고 민주당은 2%포인트 낮아진 3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에서 투표할 정당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34%, 개혁신당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예상 득표율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31%,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 25%, 개혁신당 7%였습니다. 올해 총선 구도를 놓고는 그동안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이번에는 이른바 정권 견제론과 야당 심판론이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보는 유권자는 직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오른 26%, 민주당이 더 많이 얻을 거란 응답은 5%포인트 내려간 31%로 여야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양당이 비슷할 거란 의견은 29%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35%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57%였습니다. 현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개혁 신당으로 헤쳐모였던 이낙연, 이준석 두 대표의 갈등이 불과 며칠 전에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통합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낮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빅텐트의 지지세가 확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18%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조성우 기자입니다. YTN은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결별하기 전에 제3지대 통합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유권자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조사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두 사람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일까 제3지대 통합이 지지세 확장으로 이어질 거란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의 각 지지 세력이 통합 이후 이탈할 거란 답변은 58%로 나왔습니다. 지지층이 이탈할 거란 의견은 보수와 중도, 진보 성향 유권자 모두에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제3지대 연합이 지역 정치와 거대 양당 구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전혀 아닐 거다 18%, 별로일 거다 42%, 10명 가운데 6명은 변화를 주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의견은 30%에 그쳤습니다. 4월 총선 때 제3지대 통합정당에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합당 논의가 진행되던 2주 전에 YTN이 어느 정당에 표를 줄지 물었을 때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뭉친 정당은 지역구 선거 11%, 비례대표는 10% 득표할 걸로 예상됐는데 갈등이 표출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선 지역구는 7%포인트 낮아진 4%, 비례는 3%포인트 줄어든 7%로 집계됐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63%로 긍정적이라는 27%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조 전 장관의 정치 행보를 부정적으로 봤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과 정치개혁을 화두로 21대 국회를 돌아보고 22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며 야당의 민생을 위한 타협의 정치를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이나 경선 결정이 아직 안 된 지역구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갑니다. 공관위는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103곳은 단수 추천이나 우선 추천으로 후보자를 결정했고
61곳에 대해서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대구, 경북 등 여당 강세 지역 상당수는 결정을 미룬 상태로 오늘 회의에서는 이들 지역구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1차 경선 지역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4일 동안 전국 23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 예비후보가 대결을 펼친 곳은 서울 서대문 을과 전북 익산갑 등 15곳으로 이 가운데 현역 탈락 지역이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가 경선 지역이나 단수 후보 등을 결정하는 공천 심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가 이뤄지며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오늘 열리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애초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야권 비례정당 추진 상황 등 현안 관련 보고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역 하위 평가 명단에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공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안동안 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안 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는데 국회 측은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검사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안동안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유 씨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과거 기소유예 처분한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 논란을 빚었습니다. 첫 변론 기일에서 안 검사와 국회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위법인지 또 파면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먼저 안 검사 측은 평검사 시절 시민단체 고발로 배당된 사건을 단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며 보복 기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공소제기 결정을 탄핵 사유로 삼으면 검찰의 준사법기관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국민이 피해를 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국회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소추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추가 기소 시점과 혐의 사실 등을 봤을 때 보통의 사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반 공무원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어 검사에 대해서만 엄격할 이유가 없다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도 헌법재판소에 나와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검사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사가 꼭 처벌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랍니다. 첫 재판을 마친 안 검사는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성실하게 또 임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 마지막 변론 기회를 열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이 국내 증시에서 해외 투자기관의 불법 공매도 현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금융사 3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UBS증권과 맥쿼리증권, 시티은행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엔 검찰이 HSBC증권과 HSBC은행, 그리고 BNB 파리바 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해외 투자기관별로 규정에 맞지 않는 거래가 추가로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김혜경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수행비서 배모 씨를 통해
당 관계자 등 6명의 밥값 10만 원가량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통 속에 보낸 지난 세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보상까지 받는 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주모 씨는 15 나이인 지난 1980년 악명 높은 삼천교육대에 끌려갔습니다. 온몸이 동상에 걸릴 정도로 지옥 같았던 곳에서 11개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옛날 생각나고 뭐하고 근데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한 7, 8년 됐어요. 지금 약을. 악몽을 치유할 기회가 찾아왔던 건 지난해 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국가가 삼천교육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정작 주 씨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 씨와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진실화해위는 25개 사건을 조사해 이행할 항목 81개를 권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16개를 완료했는데 경제적으로 배상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권고 수준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과거사법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권고사항을 국가가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권고 이행이 의무가 아닌 겁니다. 배상까지 가려면 별도 법안이 필요한 것도 걸림돌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배상 기준을 담은 특별 법안이 필요한데 하나하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권고 이후 과정을 들여다볼 근거도 없고 여력도 없는 진실화해위는 답답함을 털어놓습니다. 권고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 권고 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되고 이런 건데 한시 조직이다 보니까. 위원회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포괄적으로 국가 배상과 보상의 기준을 정하자며 발의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모두 10여 건.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내 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1%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연 3.5%에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전문가들도 만장일치로 9연속 동결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하에 나서 미국과 금리 차를 더 벌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목표로 한 물가 상승률 2%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서기에는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빚도 부담입니다. 가계대출이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증가세가 꺾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극될 우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수는 부진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 전망치를 내놓을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내수 소비는 더 침체되겠지만 반도체 수출이 크게 회복이 더 좋아질 거라서 AI 수요 때문에 동결하겠죠, 그것도. 물가 상승률 전망 역시 2.6% 유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나 농산물 가격, 공공요금 동결 여부 등이 변수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할인 금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경우 200만 원을 할인하고 기아도 EV6 가격을 300만 원 낮추기로 했습니다. KG 모빌리티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고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토레스 EVX의 판매 가격을 200만 원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 был как бы последним таким оплотом нашей надежды на то, что что-то изменится. И сегодня она умерла, эта надежда. Поэтому хочется только плакать. Больше нет никаких слов. Руки не ломаем, идем нормально. Идем нормально. Ну, я говорю... Нет, не пускают, говорят, что заминировано все. Да, учитывая, что мы хотели просто возложить цветы в память о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родственниках, нам даже это не позволили, начали хватать за руки, говорить, что мы вас сейчас увезем в отделение. Но мы положили просто рядом. Что территория отцеплена, и она запрещена к посещению. Да. Придете, вот говорит, завтра. Придете завтра, сегодня нет. 네,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 호소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진상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미국은 오는 금요일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의 어머니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향해 옥중 의문사한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공개 호소입니다. Я обращаюсь к вам,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зависит только от вас. Дайте мне, наконец, увидеть моего сына. Я требую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выдать тело Алексея, чтобы я могла его по-человечески похоронить. 영상은 지난 16일 나발리가 사망한 시베리아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를 배경으로 촬영됐습니다. 이에 앞서 나발리의 아내도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동영상에서 푸틴에게 살해된 남편을 따라 러시아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의혹을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 측은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Разумеется, это абсолютно голословные, хамские обвинения главы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о учитывая, что Юлия Навальная овдовела буквально днями ранее, то я оставлю это без комментариев. 나발리의 의문사에 대해 서방국들은 러시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한 목소리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이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한 가운데 미국은
대러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 I told you we'd be announcing sanctions on Russia. We'll have a major package announced on Friday. I'll be happy to sit with you all doing that. 나발리의 석연찮은 죽음을 계기로 미국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동부 격전지의 신속 철수를 위해 부상자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증언이 제기되면서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전 장악 과정에서 러시아군 17,000명이 전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말 그대로 초토화. 우크라이나군의 요새 역할을 했던 동부 격전지 아우디우카 화학공장 부근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난 17일 러시아의 공격을 못 이겨 철군할 당시 부상자를 남겨두고 모든 것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송 차량도 없이 낙오됐던 부상자들. 외신들은 남겨진 부상자 가운데 일부가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얼마 뒤 러시아군에게 살해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우디우카 남부의 핵심 방어 거점 제니트에서는 한 지휘관이 부상자를 대피시키지 말 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Они бежали за железную дорогу. Также наши соседи, наши товарищи вели штурм, получается, по правому флангу. 러시아 측은 적군이 황급히 버리고 갔다며 점령지에서 전투 식량과 탄약을 습득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Это канадский сухпайок.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по допросу командира роты Азовского батальона.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아우디우카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러시아군도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대변인은 자체 집계 결과 아우디우카 전선의 러시아군 누적 사망자 수가 17,000명, 부상자 수도 최소 3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Оце я можу вам одне сказати. А так, хлопці гарні, всі добровольці. Ну, служимо до победи. Многие, конечно, вже устали, поранення, конечно, сказуються. 지난 5월 동부전선 격전지 바흐무트를 빼앗은 이후 처음으로 거둔 가시적 성과인 아우디우카 점령. Это безусловный успех, я вас поздравляю. Его нужно развивать. Это тоже очевидная вещь. Но 전문가들은 차기 대선을 앞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적인 치적을 위해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북한산 미사일에 미국과 유럽 부품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영국의 무기 감시 단체인 분쟁 군비연구소가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부품의 75%는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16%는 유럽 회사와 연결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부품은 주로 미사일 항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들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26개 회사 제품으로 파악됐고 국제 중개상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미국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안보리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알제리가 제시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위 미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13개국은 찬성표를 던졌고 영국은 기권했습니다. 위키리스크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 송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마지막 재판이 현지 시간 20일 영국 고등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재판에서 미국 송환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어산지로서는 법적 다툼을 이어갈 일말의 가능성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 송환돼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어산지가 기밀 정보를 획득 공개하는 일반적인 언론 관행을 이유로 기소됐다며 이 정보들은 명백히 중요한 공익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동맹 휴학기 제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은 어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고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학생 대표들의 연락망을 요구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군사 독재 정권을 연상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라는 의사의 집단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자체는 비상진료체계가 중단 없이 가동되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 등 의료계를 향해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되새기며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사선 박진 의원이 수도권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 을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PK 지역 외 첫 중진 재배치인데 대구와 경북 등에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사선 박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을이 아닌 연거푸 민주당에 자리를 내준 서울 서대문을에 나서달란 겁니다. 박 의원은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헌신과 도전을 시작하겠다며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서울 수복을 위해서 중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진 3명이 차출된 PK 지역 낙동강 벨트에 이어 수도권에서 이뤄진 첫 재배치 사례입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과 함께 서울 강남을에 도전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수도권 내 다른 지역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진이든 용산 출신이든 중량감 있는 인사를 험지로 투입해 두석을 확보하겠다는 이른바 곱셈 공천 전략의 일환입니다. 꼭 가야 할 자리, 그리고 자기에 걸맞는,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그런 거 걸맞는 정말 싸워볼 만한 자리에 가서 이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레 시선은 아직 단수 공천과 경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여권 강세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는 8곳 지역구 가운데 4곳, 대구 경북 지역은 25곳 가운데 11곳의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강남권은 전략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현역이 즐비한 TK 지역은 재배치 거절이 하위 평가와 맞물려 컷오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이르면 오늘 강남권과 TK 지역의 재배치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지지 기반인 만큼 현역 의원들의 거취에 당 안팎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컷오프로 평가받는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가 진행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주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불가피한 과정이란 입장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김영주 의원에 이어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반발했습니다. 탈당엔 선을 그었지만 패거리 정치, 사당화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개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상에 원칙과 상식 대열에서 벗어나 당에 잔류했던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사실을 밝히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 정치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저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 승리를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추가 탈당 선언은 없었지만 친문 등 비명계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열었습니다. 박용진, 윤영찬 의원 외에 비주류 다수가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도 보고 뭐 전체적으로도 보고 그래서 아니 지금 뭐 당내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며 밀실 공천 논란의 당사자인 이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을 겨냥했습니다.
대표나 주류들이 뭔가 내려놓으면요. 상황 정리나 공천 정리들이 조금 명분 있게 될 수가 있어요. 칼질도 하고 제 사람 넣기도 하고 이걸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당 지도부는 1년 전 결정된 시스템 공천이라며 비명계 학살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통한 환골 탈퇴, 인적쇄신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겁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비명계 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집단 반발을 본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천관리위의 추가 심사 결과 발표까지 앞두고 있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YTN에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2일 날짜로 면직되며 윤 대통령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여가부를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정상과 잇따라 통화하고 순방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직접 양해를 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통화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했듯 국내 민생 현안 등 재반 사유로 독일 국빈 방문을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다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계기로 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검찰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취임식을 마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대검은 각급 검사장들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박 장관 취임에 따라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에 따라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이 사건의 고발인을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고발인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자수서를 최근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강 군수는 고발인이 위증을 직접 자백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민선 8기 지방선거 전인 2022년 1월 친인척 관계인 A씨에게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군수는 A씨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돈을 줬지만 선거와 관련된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며 상대 후보 캠프의 고발 사주 의혹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 손잡을 되는 그 에게 100만 원을 준 건 사실이고요. 그때 그 어떤 내가 선거에 나온다든가 선거 출마하려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과가 앞으로 대법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쳐서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선 무효형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A씨는 검찰에 본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자수서를 통해 강종만 군수에게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선거를 도와달란 말은 없었다며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위증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출석 전날엔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면 2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A씨를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증을 교사한 사람들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만이 대법원의 판결에 아마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빨라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대법원이 그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허위 증언을 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한 고발인의 자수서가 제출되면서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살인적인 고금리로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2차 전방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연 3만 %가 넘는 이자를 불법 추심한 사채업자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 추적조사팀이 고액 체납 사채업자 실거주지에서 샤넬 가방을 찾아내 압류 상자에 담습니다. 체납자는 40점이 넘는 이런 명품 가방과 신발을 구매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은 내지 않았습니다. 사채 조직을 운영하며 최고 연 3만 %가 넘는 이자를 불법 추심한 조직적 불법 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살인적 이자 수익을 차명 계좌로 숨긴 불법 사채업자도 덜미가 잡혔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영세 상인으로부터 연 2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신종수법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합동으로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 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등 총 179건입니다. 검찰은 기소자료 등 영장 청구, 경찰은 조사 시 경찰관 동행 등 신변보호, 금감원은 피해 접수 사례 등으로 공조에 나섭니다.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업하며 불법 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불법 사채의 자금줄인 전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세 포탈 행위는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오는 6월까지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롯데그룹이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카니발 승합차를 2년 동안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2년이 지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부터 기존 10만 원이던 첫째 출산 축하금을 100만 원으로 올리고 기혼 직원들의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BHC가 국내산보다 싼 브라질산 닭을 쓰면서도 치킨 가격을 올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가맹점주와 맺은 상생협약 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HC가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상생협력 협약서를 보면 온라인 쿠폰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가 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점주가 휴무나 운영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온라인 쿠폰 수수료는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고 모호하게 기재돼 있던 휴업 관련 내용을 새로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이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정혜성 전 국가대표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이제 클린스만 후임 인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롭게 감독만 뽑는다고 다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신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에 정혜성 축구협회 대회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 사단의 한국인 코치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허정무 감독을 보좌한 수석 코치로 일했습니다. K리그에서는 전남과 제주의 사령탑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클린스만 후임 감독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3월 21일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사령탑 선임이 늦어질 경우 3월 A매치만을 이끌 임시 사령탑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황선홍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 최용수 전 강원 감독, K리그의 홍명보, 김학범, 김기동 감독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력 강화위원 10명을 새로 선임한 정 위원장은 강화위원회를 연 뒤
대표팀 감독 선임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우물같이 터진 여론의 비판에 발빠르게 새로 꾸려진 전력강화위원회.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잘못과 문제가 있었는지는 꼼꼼하게 돌아보지는 않고 새 감독을 선임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축구협회의 행보에 축구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해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표방하는 국내 첫 컨템포러리 전문 공공발레단, 서울시 발레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내에서 공공발레단이 창단된 건 국립발레단과 광주시립발레단에 이어서 48년 만이고 컨템포러리 발레를 표방한 공공단체 출범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 발레단은 단장과 정규단원 없이 시즌별로 안무가를 선정하고 작품에 맞는 무용수를 선발해 공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룹 NCT 드림이 오는 5월 세 번째 월드투어 더 드림쇼 3를 시작합니다. 5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과 인도네시아, 홍콩, 태국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을 찾게 되는 NCT 드림은 일본에서는 첫 돔 투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남미와 북미를, 10월에서 11월부터는 유럽에서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NCT 드림은 세 번째 월드 투어에 앞서 다음 달에 새로운 앨범을 발매합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분기점에서 SUV 차량이 1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에어컨 설치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가량을 가로채고 달아난 일당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제 20, 30대 남성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오후 4시 반쯤 인천 송림동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속여 40대 남성에게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승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국회의 사당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난동을 부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어제 특수재물 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또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 사당 담을 넘어가 흉기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제지한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6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5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낮아서 중부 내륙에서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에 10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 춘천 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의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